자, 어제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야권 인사들 총 집결했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도식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 이 김경수 전 지사 환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길었다고 그래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환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나아가야 될 길, 또 현 시국의 어려움,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함께 했다는 말씀 정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총선 민심을 받들은 그런 정치활동, 국회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 한국의 길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그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이셨던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자, 지금 그 현재 야권의 빅샷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향해서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교수님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한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의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부 야권 정당들이고요. 네네. 다 성향도 비슷하잖아요. 과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야권이긴 했지만 민주당과 성향이 많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다 저야말로 성향도 비슷하고 여러 정책도 비슷하고 뭐 디테일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재명 대표와 이제 조국 대표 또 민주당과 이제 넓게 봐서 민주당과 이제 조국 신당을 봐서 함께 했을 때 약간의 긴장 관계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조국 대표는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하는 편이고 이재명 대표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선 같은 가도에서 조금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으니까 문 대통령은 그런 점도 조금 염두에 두고 함께 연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당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 거리두기 조금 이렇게 디테일에서는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회동을 계기로 뭐 두 당 간의 협력, 연대 뭐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이릅니까? 저는 뭐 지금 시기가 연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선이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개혁 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개혁 입법들 그리고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저 당선자가 그것들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연대의 틀은 굉장히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처럼 못하는 정부를 처음 봤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는데 그런 정부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었기 때문에 국회라도 나서서 좀 개혁적인 입법들 그리고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내라 이런 취지의 성과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하나 좀 더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어떤 90점 역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일단 법권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90점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연말에나 이제 국내로 귀국하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더 단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단합 과정을 통해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어떤 정책과 입법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요, 이 봉화마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제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최근 당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을 했습니다. 항의도 여전하고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번
이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변모시키자. 탈당하는 당원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그런 거죠. 포기하면 끝입니다. 대신 혼을 내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저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경선 탈락 이후에 2만 명 넘게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원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상황, 뭐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겁니까? 2만 명 탈당 같은 것을요? 네, 뭐 2만 명이나 당원들이 탈당했다고 또 예. 탈당을 뭐 좀 요청했다고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촉발한 게 바로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이 당선 예를 들어서 후보로 예.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들 다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뭐 일부 항의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권 강화? 민주당 내에 국한된다면 그거야 얼마든지 뭐 문제 없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출하는데 100% 당원들 투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 없는 겁니다. 당내에만 얘기한다면.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든가 또는 뭐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가면 결국 또 무슨 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데도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어떠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대의 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죠.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은 당직 선출할 때, 그러니까 대표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당직자를 선출하는 데는 얼마든지 뭐 100% 하든 50% 하든 예. 할 수 있는 거지만 선출직은 국민들이 뽑는 거고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거고 네네. 원내직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래서 원내직 선출하는데 이런 데도 당원들의 어떤 뭐 상당한 입김을 보장하겠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문제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진표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을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팬덤이 강화되고 이렇게 된 것을 반영하는 이 자체가 혹시나 중도층으로도 확장해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이 총선 전에 많이 있었죠. 네. 이것들이 우려가 되고 중도층을 잃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고 뭐 일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 보니까 강성 지지층의 의견대로 국회의원들이 당선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복귀를 했고 추미애 전 장관도 복귀를 했고 예. 이준석 전 당대표도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에 맞서서는 지금 강하게 싸워야 된다는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이 상당수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민심도 중요하지만 당심도 같이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적 판단이고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겠다. 이게 이제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것 자체는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당원들의 어떤 불편한 심기를 달래는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 경선률이 당심 100%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폐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변하고 또 그러면 또 민주당도 변하는 것이고 서로 변화를 이끌어줘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은 서로 강대강 대치가 되면서 폐쇄적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응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달래는 부분이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서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박주민 의원도 이제 수박으로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법사위원장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나가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뭐 박주민 의원을 수박이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게 당 지도부가 박주민 의원을 수박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네. 강성 지지층은 하나의 당원이거든요. 당원이란의 어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박주민 의원이 이겨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이게
적절한 표현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표현한 방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이 여러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야 상관이 없겠지만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문제가 된 생기는 이런 역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자기 대표를 뽑으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뽑혀진 대표는 잘 아실 거예요. 뭐 자유이임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뽑아준 사람들의 의사에 기속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되지 않고 그럼 멋대로 하냐 그게 아니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예.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4년 후에 그 사람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원칙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원들이 계속해서 예. 임기 내내 똑같은 자기들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뜻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대의를 왜 합니까? 대표를 왜 뽑습니까? 다 예.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국민들한테 다 물어봐서 일을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청와대 관계자 간의 이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서 경호관도 이 금전거래한 사실 보도된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런 보도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뭐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연결이 뭐 문다혜 씨만 특정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전 사위가 되나요? 이제 뭐 그 서모 씨에 대해서 네. 이스타젯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뭐 또 서모 씨와 그 문다혜 씨가 함께 전 남편. 태국으로 이사했잖아요. 예, 예.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예. 그 얼마나 이례적입니까? 그걸 이제 문제를 혹시 이제 이스타젯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한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물론 친구들끼리 돈 거래했다? 그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제2부속실 당시 직원, 그러니까. 청와대 뭐 나중에 춘추관장 했던 분, 예. 또 청와대 경호처 직원, 그다음에 또 총무비서실에 있으면서 뭐 소속은 제2부속실이면서 총무비서실에 있던 예. 그 직원, 뭐 양모 씨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다 돈을 주고받고 한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건 이례적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특혜 채용 의혹이나 다른 의혹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고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아무 문제 없는 걸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아주 이례적인 돈 거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다혜 씨 측에서는요 SNS에 검찰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비췄습니다. 문다혜 씨 쪽에서 입장은 어떤 건지 또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문다혜 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부적절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가족, 지인 그리고 뭐 관련 고등학교 동창까지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자신에 대한 어떤 범죄 수사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어떤 김건희 특검이나 또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논란들을 물타기 위한 용도로서 캐비넷을 열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고 전주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전주 사건까지도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돈거래 자체로만 보면은 돈거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검찰발 뉴스들에 비춰봤을 때 전혀 뭐 불법적인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유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걸 어때 불법적이라고 단언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네. 이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28일로 예정된 해병대원 특검법 이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아주 거셉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특검법 반대를 호소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이 상황은 일단 상황을 좀 모면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몇 명 정도가 이게 지금 표에 찬성표를 던질까요? 글쎄요, 이제 뭐 당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뭐 재의결을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예. 22대 국회에서 또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부결은 시켜야 되겠죠. 다음은 어떻게 되더라도. 네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것도 우리도 이게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그렇습니까요? 근데 시급한 국정 현안이 이거밖에 없나요? 정말 많은
국정 현안이 많은데 네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려는 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무슨 뭐 그래서 그 채모 상병 사망한 그 채모 상병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네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과거 무슨 의문사처럼 그렇게 뭐 은폐를 했다거나 아니면 억울한 죽음을 두고서 뭐 제대로 대우를 안 했다든가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민 지원 작전 가운데서 이렇게 사망을 했고 예. 순직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지금 현충원에 지금 안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모들도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처럼 무슨 뭐 이걸 은폐하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군 지원 대규모 지원 작전입니다. 그 작전입니다. 네. 뭐 전투나 똑같은 그런 작전 가운데서 예. 사망한 것이고 순직자로서 영광스럽게 국가의 유공자로 다 추서를 했다 하는 걸 두면 이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여야가 무슨 대규모 시급한 현안처럼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소환을 하고 있고 예.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예. 그러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도 본인도 축금을 스스로 요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조금 알겠습니다.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이탈표 지금 이제 이탈표로 나오면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제 관측 이탈표가 어떻게 될지 관측을 내놓고 있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 분 말고도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찬성에 관한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탈표가 한 10명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는 한 10표 정도를 예상을 두 자릿수까지 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뭐 얘기가 나오는데 10표 정도가 나오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10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기 때문에 예. 더 적극적으로 진실에 다가가자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10표가 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을 거부는 했습니다만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러한 방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과 동조해서 가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즉 레임덕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있고 외압도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빨리 특검을 가서 그냥 털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드루킹 사건 때 받기 어려운 특검이었습니다만 받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털고 다음 국정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끝내지 못하고 22대 국회 가서도 새로운 국정 방향보다는 여전히 이런 최상병 특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권이 미래로 가기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VIP 경로설 이후에 안보실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모두 다 움직여서 굳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8명이라고 하는 어떤 입건해야 될 사람들을 2명으로 줄여서 대대장만 보냈느냐.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외압의 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 특검의 이제 목적이 모든 게 이제 해병이 왜 죽었냐 이거 진실을 밝히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을 구성하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 한 결과가 이제 특별검사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는 확실히 맞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요. 민주당이 2명을 줄이면 네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대통령의 문제,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특별검사를 임명해버린다라고 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 때도 그랬고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랬고 야권에 줬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수사의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침이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특검 결과가 나왔다. 모든 사람이 더 동의를 할까? 이 특검 결과 만약에 나온다면 결과에 대해서? 뭐 특검 결과가 만약 나온다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그거야 뭐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최상병의 죽음이 억울하다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좀 순직한 사람, 군대에서 사망한 그 부모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었고 명예롭게 추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걸 야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진상 규명하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걸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개입 사실을 밝혀서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걸 탄핵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불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검은 말 그대로 그것도 특별 검사기 때문에 예. 수사가 목적이어야지 수사 외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면 만약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범이 여러 그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여러 명 있다. 뭐 사단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최상병은 뭐가 됩니까? 과실치사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순직자가 아니고 이론상으로 그게 바람직합니까? 들으시는 분들 모두 판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